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꽃과 나비. 민경의 시음. 출판 담비 청소년. 안녕하세요. 꿀비 소리 책방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담비 청소년 문학에서 나온 꽃과 나비라는 책이에요. 청소년 문학이라고 써 있는데 책을 접해보니까 성인들의 책과 별반 다를 게 없네요. 내용도 좋고 의미도 좋고. 오늘은 조금 슬픈 책이에요. 꽃과 나비라는 위안부 할머니의 마지막 고백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제가 책 정보에 담겨 있는 책 소개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어드릴 꽃과 나비라는 책. 이 책은요, 한 마리 나비가 되어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 위안부 할머니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되었던 한 할머니의 마지막 고백을 그려낸 꽃과 나비. 당당하게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너무나 미안해하면서도 사랑하는 이들과 가족들에게 끝내 자신의 과거를 밝히기가 두려웠던 춘희 씨. 자신을 가두었던 육신을 벗어나 한 마리 나비가 되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와 함께 춘희 씨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꽃과 나비. 민경의 시음. 출판 담비 청소년. 1. 춘희. 나비 날다. 나는 나비가 되었소. 살랑 부는 바람에도 휘청거리는 연약한 날개를 가졌소만 이리 꽃향기 따라 날아오를 수 있으니 그것으로 되었소. 한 많은 삶 훌훌 털어버리고 나 이제 한 마리 나비가 되어 저 하늘 위로 훨 날아오르오. 어디 보자. 내 나이가 몇이던가. 94시던가 아니 5이었던가. 그냥 그쯤 되었을 게다. 거참 즐기게도 살았다. 즐기고도 즐긴 목숨줄이었다. 이제야 90해 넘도록 나를 가두었던 내 껍데기는 한줌 재가 되었다. 일이 그저 머물다 가는 삶이거늘 내 삶은 왜 그리도 내게 모질었던가. 그래,
내 전생에 지은 죄 이리 갚고 떠나니 어찌 다음 생엔 좀 나은 삶을 주시겠는가. 내 몸이 한 줌체가 되어 바다에 뿌려지던 날, 용궁사를 끼고 있는 바다는 파도 없이 잔잔했다. 어머요, 좋은 곳으로 먼저 가 편히 쉬고 계시소. 우리 어머니 그간 고생 많으셨소. 복귀의 손에서 내 뼈가루가 흩날린다. 한 줌 새로 변한 내 육신이 복귀의 손가락 사이로 다 흩어져 사라졌다. 복규는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주름진 얼굴과 거뭇거뭇한 검버섯이 핀 얼굴. 내 아들 복규의 그 얼굴 위로 눈물이 타고 흘렀다. 아가, 울지 마라, 복규야. 내 아가, 엄마가 미안하다. 우리 다음 생에선 더 수월히 만나자. 나는 복규의 굽은 등을 연약한 날개로 품어 안았다. (1951년) 겨울, 나는 철길을 따라 그저 걷고 있었다. 나뿐만이 아니었다. 모두가 그저 걷고 있었다. 앞을 보며 걷고, 땅을 보며 걷고, 하늘을 보며 걷고, 뒤돌아 눈물을 훔치며 걸었다.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저 살겠다고 걸었다. 남쪽으로 향하는 철길 위로 그저 걷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 전쟁통이었다. 아니, 생지옥이었다. 사람들은 그저 살겠다고 여기저기 널브러진 시체를 타넘으며 걷고 또 걸었다. 그나마 나는 내 몸뚱이 하나였다. 달구지에 어린아이를 싣고 걷는 이도 있었고, 등에 업고 두 손으로 잡아 끌며 모두가 그렇게 제 새끼를 붙들고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화물기차가 철로 위를 지나갔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화물기차엔 객실도 짐칸도 따로 없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기차에 덕지덕지 붙어 매달려 있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광목천으로 제 몸과 가족의 몸을 뚫뚫 감아 기차에 꽁꽁 매었다. 어떻게든 빨리 남쪽으로 가야 했으니까. 기차가 지나갈 동안 잠깐 철로 곁으로 비켜섰던 사람들이 급히 다시 걷기 시작했다. 기차를 타고 먼저 간 사람들을 보니
더디 걷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조급해졌다. 아이고 머니나. 아이 하나를 업고 앞서가던 아주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 잠깐 멈칫하더니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못 본 양 그저 다시 앞만 보며 내 나이쯤이나 되었을까. 어린 새댁이 철로 위에 쓰러져 있었다. 조금 전 지나친 기차에서 떨어져 머리가 깨진 모양이었다. 아직 숨이 끊긴 것 같지는 않았으나 살기도 힘들어 보였다. 안타까웠지만 나도 그저 못 본 척 그 곁을 지나쳤다.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할 그곳은 정말이지 모두에게 지옥이었으니까. 죽어가던 새댁이 신음을 내며 조금씩 움직여 기어와 막 스쳐 지나는 내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얼굴을 뒤덮고 있었는데 흐르는 핏물 사이로 나는 그만 그녀의 눈을 보고야 말았다. 눈과 눈의 마주침, 찰나의 소통. 그것이 전부였다. 곧 숨이 끊길 듯 헐떡거리던 그 새댁은 내 치맛자락을 붙잡은 채 옆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이였다. 제 어미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울기도 지쳤는지 그저 앉아 훌쩍이던 아이. 새까만 눈동자로 나를 올려다보던 아이. 내가 다가가 그 아이를 품에 안자 그이는 그제야 눈을 감았다. 그리고 붙잡고 있던 내 치맛자락도 놓아주었다. 그 아이가 복규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숱했다. 목이 쉬어라 울어대는 아이, 먹을 것을 달라고 들러붙는 아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저 사람들을 따라 울며 걷는 아이, 그리고 내 아이가 된 복규. 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아이를 복규라 불렀다. 김복규. 진짜 복규는 내 하나뿐인 남동생 이름이었다. 내가 고향을 떠나올 때 딱 10살 되었던 아이. 이 다음에 크면 누이한테 장가를 들겠다던 철 모르던 아이. 내 어깨보다 더 높게 나무를 해오던 아이. 그 안에 오밀조밀 꽃을 꺾어다 주던 아이. 그 아이 이름이 복규였다. 내 이름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수백 번, 수천 번을 고민했을 때 나는 복규를 안아보고 싶었다. 그 아이를 내 한 번 안아보기를 소원했지만 신은 그 소원마저 들어주질 않았다. 복규야, 어머니 잘 보살펴드려야 한다. 알았지? 누이야, 꼭 가야 하나? 어머니 약값도 벌고
우리 복규 가죽신도 사올게. 응? 누이야. 복규는 시뻘개진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삼켰다. 나는 그런 복규를 품에 으스러지도록 꼭 안아주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길을 떠났다. 신발 공장으로. 어머니 아깝과 우리 복규 가죽신 살 돈을 모으러. 그저 몇 달만 그리하러 떠난 길이었다. 아버지 없이 버텨내기가 너무 힘들던 하루하루였다. 그래서 겁없이 그리 떠나게 된 것이었다. 아버지는 어느 날 밤에 들이닥친 일본 놈들에게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돌아오셨다. 최대감 떼기를 봐주었다는 이유였다. 최대감님은 마을의 큰 어른이셨다. 대감마님은 모두가 굶주리는 이른 봄이면 국가문을 열어 곡식을 나눠주셨다. 그러하지 않으셨더라면 진즉에 많은 이들이 굶어 죽어 나갔을 것이다. 안방마님 역시 노리개 하나 걸치지 않으셨지만 용모뿐만 아니라 그 마음 역시 무척 고운 분이셨다. 나라를 잃었는데 치장이 무슨 소용인가 하셨던 분. 그러면서도 우리 복규에게 도련님이 입으셨던 고운 옷을 내어주시던 분. 그런 최대감댁 도련님이 독립운동을 하신다 들었다. 몸이 아파 절에 들어가 계신다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중국 어딘가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계신다고 했다. 물론 마을 사람 중 도련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시는지 아는 이도 있었겠지만 그저 우리는 다 모르는 이들이었다. 아버지 역시 그저 모르는 이였을 것이다. 그런 아버지를 일본 놈들은 무작정 끌고 가 온갖 고문을 해댔다. 얼마 후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는 며칠 사경을 헤매다 돌아가셨다. 약을 써볼 틈도 없었다. 준이야, 애비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내게 남긴 말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다. 그 이후로 가뜩이나 병약했던 어머니마저 영 기운을 차리지 못하셨다. 살기 위해 복규와 나는 뭐라도 해야 했다. 복규가 남의 집 나무를 대신 해오고 내가 여기저기 일손을 도우러 다녔지만 그것만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다. 이대로는 온 식구가 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참말입니까? 가죽신을 만드는 공장이라고요? 그래, 아랫마을 꽃분이랑 너희 윗집 순이도 간다고 하더라. 춘이 너희 집 형편도 내 모르는 것 아니라 몇 자리 비었으니 너도 가서 돈이나 좀 벌어오라고 말해주는 거다. 하지만 어머니가 저리 계셔서... 일단 너희 어머니 약값이랑 한동안 먹을 것은 내가 좀 꿔주마. 돈 벌어와서 갚으면
안 되겠나? 참말입니까? 참말로 그리해 주시렵니까? 그래. 근데 너희 아버지 그리 되신 것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감사합니다, 아저씨. 일본 순사가 된 춘삼이 아저씨가 가죽신을 만드는 공장을 소개해 준다고 했다.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두고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고무신도 아니고 가죽신을 만드는 곳이라니 어떻게든 그 기술을 배워오면 나중에라도 돈이 되겠다 싶었다. 그래, 그러면 춘이 너도 같이 가는 거로 알겠다. 내일 모레 삼거리 양장점 앞에서 만나자. 차도 기차도 다 공짜로 태워준다고 하더라. 네, 그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나는 춘삼이 아저씨가 골목 아래로 내려가 사라질 때까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또 했다. 아무리 일본놈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어릴 적 친구였으니까. 나와 윗집 순이, 아랫마을 꽃분이는 그렇게 약속되었던 그날 그 기차에 올라탔다. 희망을 품고 지옥의 길로. 그렇다. 우리와 함께 조선 처녀들이 도착한 그곳은 가죽신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었다. 춘이 희망을 품고 떠난 길. 꿈인 줄 알았지. 흠뻑 땀을 흘리고 목구멍에서 터져나오지 않는 소리를 내지르는 무서운 꿈. 그 꿈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깨어날 수가 없었어. 나는 왜 이런 꿈속에 들어왔을까? 내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을까? 신께 매일같이 빌었어. 내 죄를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제발 이 꿈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춘이야, 나는 저 구두보다 더 예쁜 것을 만들어 신을 거야. 그날 타지 말았어야 할 기차를 타러 가던 날, 삼거리 양장점 앞에서 만난 순이가 양장점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너는? 나는 우리 복규 신사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워와야지. 그래서 철마다 반짝이는 새 구두를 만들어줄 거야. 춘이야, 우리 가서 돈 많이 벌어오자. 돈 많이 벌어와서 이 양장점서 모던 걸들 입는 옷도 한 벌씩 맞춰 입고. 어때? 모던 걸? 응,
우리라고 저런 멋쟁이 모던거리 되지 말란 법 있니? 당시 내가 살던 개성엔 이제 제법 많은 모던걸과 모던 보이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다. 순이는 마치 양장점에 걸린 옷과 구두를 걸치기라도 한 것처럼 치마 저고리 한쪽을 엄지와 검지로 살짝 잡고는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모던걸의 걸음을 흉내내었다. 어때? 모던걸 태가 좀 나니? 순이의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한참을 웃었다. 그래, 가서 돈 많이 벌어오자. 우리 복규 모던 보이처럼 입히고 학교도 보내주고. 몸져 누워있는 어머니와 억지로 눈물을 삼키던 복규가 눈에 밟혔지만 나는 그곳에서 몇 달만 고생하고 오면 모든 게 지금보다는 나아지리라는 꿈을 꾸었다. 그 꿈이 문제였을까? 그저 남의 집 나무나 대신 해다주는 복규를 모던 보이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꿈. 내가 너무 허황된 꿈을 꾼 것이었을까? 그 꿈을 가진 탓에 나는 깨어나지 못하는 악몽 속으로 그렇게 빨려들었던 것일까? 나는 그저 착하디 착한 내 동생 복규에게 좋은 옷 한 벌 입혀보고자 했을 뿐인데 내 꿈이 그리도 잘못이었단 말인가. 순이와 나는 그렇게 실없는 이야기를 나누며 트럭에 올라탔다. 모두가 그런 꿈을 하나씩 꿀 앳된 처녀들이었다. 트럭을 타고 한참을 달려 우리는 기차를 갈아탔다. 순이와 내가 타고 있던 칸엔 우리와 나이가 얼추 비슷해 보이는 이들이 꽤 타고 있었다. 하나씩 보따리를 꼭 안은 채로. 근데 저 아이는 왜 저렇게 계속 운다니? 순이가 곁에서 속삭였다. 건너편에 쭈그리고 앉은 채로 보따리를 꼭 움켜쥔 여자의 하나가 쉼없이 훌쩍이고 있었다. 그 아이는 얼핏 보기에도 우리보다 어려 보였다. 얘, 그만 울어. 열심히 돈 벌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를 텐데, 응? 훌쩍이던 아이가 우리를 바라보았다. 성들은 우덜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겨? 가죽신 만드는 공장으로 가는 거잖아. 어쩜 넌 여태 몰랐단 말이니? 그 아이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아랫마을에 가던 길이었다고 했다. 느닷없이 나타난 일본 순사들이 총칼을 들이대고 막무가내로 트럭에 태웠다고. 엄니가 밤새 삭바느질한겨 이게. 이거 얼른 가져다주고 품삯을 받아야 하는디. 우리 엄니가 시방 나를 엄청 찾고 있을 것인디. 보따리가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양 품에 꼭 안으며 아이는 한동안 계속 훌쩍였다. 정말? 그러니까 집에 말도 못하고 기차를 탔다는 말이니? 아이고, 어쩜 좋아. 에이, 너무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소식이 전해졌겠지. 돈 많이 벌어서 돌아가면 돼. 얘, 그러니 이제 그만 울어. 근데 가죽신 만드는 공장이라고요? 나는 일본 군복 만드는 공장이라고 들었는데. 나는 가발 공장. 저기, 나도 사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 나도 그냥 집에 가는 길에. 참, 이 일을 어쩌면 좋아. 그럼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야? 설마 우리 전쟁터에 끌려가는 건 아니겠지? 전쟁터? 말도 안 돼. 아니야, 아닐 거야. 설마 우리한테 총질을 가르치고 사람을 죽이라고 할까? 그건 아닐 거야. 우리가 어떡해. 여기저기서 소녀들이 불안에 떨며 이야기했다. 거기 조용히 안 해?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 입 다물어. 당장! 기차칸 안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일본군이 총검으로 바닥을 내리찍으며 소리쳤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무릎 안에 파묻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달렸을까. 기차칸 안에는 창문도 없었다. 쉬엄쉬엄 가는 기차가 몇 날을 달렸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기차 안에서 일본 군인이 우리에게 소금이 묻은 식은 보리밥을 한 덩이씩 나누어 주었다. 도무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정신을 차리려면 어떻게든 그거라도 삼켜야 했다. 그렇게 보리밥 한 덩이를 침으로 불려 억지로 삼켜 먹으며 우리가 도착해 내린 곳은 낯선 중국 땅이었다. 빨리빨리 움직여. 빨리빨리. 우리는 다시 트럭으로 갈아타고 어디론가 한참을 달렸다. 자, 다들 내려.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어서. 트럭은 외진 곳에 멈추었고 일본 군인들은 사납게 굴며 우리를 허름한 막사로 이끌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날카로운 칼이 달린 총을 들고 서 있었는데 그 칼끝이 여기저기서 햇빛에 번뜩였다.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두려움에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이 이끄는 대로 그저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우리를 멈춰 세운 막사 앞엔 일본 옷 기모노를 입은 중국 여자가 있었는데 군인들은 그녀를 여주인 오카미상이라 불렀다. 오카미상은 우리를 줄 세워 작은 방으로 한 명씩 불러들였다. 한 명씩 방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내 가슴이 방망이질 쳤다. 어느새 내 차례가 되어 나는 쭈뼛쭈뼛 방으로 들어섰다. 너, 옷 벗어. 빨리. 네? 여기서요?
옷을 벗으라고요? 왜요? 왜 이래요? 싫어요. 싫다고요. 잔말 말고 벗어. 빨리. 오카미상이 내 옷을 막무가내로 벗기기 시작했다. 내가 필사적으로 버티자 오카미상은 내 뺨을 수차례 때리며 결국 나를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만들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일본 군인이 낄낄거리며 빤히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의 끔찍한 악몽은. 오카미상은 내 몸을 구석구석 훑어보고는 허름한 원피스를 내 앞으로 던졌다. 나는 주섬주섬 그 옷을 갈아입고 오카미상이 건넨 쪽지를 받아들었다. 미사키. 그곳에서 그들이 부른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훌쩍이며 울고 있는 조선 처녀들 틈엔 어디서 왔는지 중국 소녀들도 몇 끼어 있었다. 일본 군인들은 우리를 모두 한 명씩 좁은 방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표는 방문 앞에 붙여졌다. 미사키. 그 이름이 붙여진 좁은 방 안에는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와 물이 담긴 작은 대야가 전부였다. 도대체 여긴 어딜까?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곳이 구두 공장이 아닌 것은 확실했다. 그리고 아주 몹쓸 곳이라는 것도. 나는 이 상황이 너무 두려워 그저 벌벌 떨고 있었다. 내 곁에서 얇은 칸막이로 나뉘어 갇힌 이들이 모두 그렇게 두려움에 흐느끼고 있었다. 찢어지는 비명에 나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기어가 문 밖을 내다보았다. 보내줘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나는 공장에 일하러 가는 길이었다고요. 그러니 제발 나를 보내달라고요. 순이었다. 순이가 방에서 뛰쳐나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런 건방진년. 내 인연. 너 죽고 싶어? 죽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 싸! 일본군 하나가 도망치려는 순이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잡아챘다. 순이는 머리채를 붙잡힌 채 질질 끌려가며 울부짖었다. 이놈들아, 싫다고. 날 보내줘, 제발. 순이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커다란 군홧발이 순이의 배를 사정없이 걷어찼다. 결국 악을 쓰며 버티던 순이의 사지가 축 늘어졌다. 순이는 그렇게 제 방으로 다시 끌려 들어갔다. 나는 그 모습을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나의 숨소리조차 이 세상 소리가 아닌 듯했다.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번뜩이는 칼이 달린 총을 들고 지키고 서 있는 일본 군인들 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마음속으로 엄마를 찾는 것뿐이었다. 미사키, 그때 벌컥 문이 열리고 오카미상이 나를 끌어내었다. 빨리 따라 나와. 나는 주춤주춤 그녀를 따랐다. 그녀를 따라 걷는 나무 복도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내 심장을 옥죄었다. 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방을 한 칸 한 칸 지날 때마다 어린 소녀들의 울음소리가 벌어진 손가락 틈 사이로 계속해서 들려왔다. 나는 두 손으로 귀를 더 세게 틀어막았다. 오카미상은 나무 욕조가 딸린 방으로 나를 밀어 넣었다. 그러고는 다시 내 옷을 벗겼다. 이년아, 넌 오늘 운이 아주 좋은 줄 알아. 벌벌 떨고 있는 내 몸의 구석구석을 씻겨주며 오카미상은 한쪽 입꼬리를 삐죽 올리며 웃었다. 그 웃음이 무척 불안했다. 그녀는 내게 조금 더 깨끗한 옷을 내어주었다. 그러고는 나를 옆에 딸린 작은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어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저를 지금 어디로 데려가시냐고요? 네? 미사키, 이곳에서 넌 질문을 할 수 없어. 그러니 그저 잠자코 따라와. 나는 두려움에 떨며 오카미상을 따라 널찍한 방 안으로 들어섰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미사키입니다. 오늘 온 아이 중 가장 쓸만한 아이랍니다. 그래, 수고했어. 좋아. 예쁘군. 아주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그래, 넌 이제 나가봐. 오카미상은 번지르르한 군복을 입은 일본군 앞에 나를 세워두고는 또 한 번 입꼬리를 삐죽 올리며 밖으로 나갔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내 앞에 선 군인을 살펴보았다. 옷차림새를 보니 그는 다른 군인들보다는 좀 높은 사람인 것 같았다. 나는 단번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를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부탁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는 나를 흡족하게 바라보던 그가 말했다. 살고 싶다고. 방법은 간단하다. 그냥 순순히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어렵지 않지. 그러고는 갑자기 허리띠를 풀고 바지를 내렸다. 다 큰 남자의 아랫도리를 본 적 없는 나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다. 그렇지. 그래야 순결한 조선의 처녀지. 귀엽군. 아주 귀여워. 앞으로 우린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아. 그는 아랫도리를 벗은 채로 나를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로 밀어눕혔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요. 제발 이러지 말아요. 안 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벗어던졌던 바지를 입고 허리춤에 총을 챙겨 넣고 있었다. 그는 내 손에 일본 돈을 몇 장 쥐어주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 난 이제 어떡해. 엄마. 엄마. 거칠게 짓밟힌 내 아랫도리는 피에 젖었고 속 깊은 곳에서 쓰라린 통증이 몰려왔다. 하지만 아픈 상처는 몸에만 생긴 것이 아니었다. 그날 나는 그렇게 나를 잃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미사키라는 이름이 걸린 방 안에서 밤낮으로 일본 군인을 받았다. 어느 날엔 하루에 20명도 다녀갔다. 침대 옆엔 그들이 던져둔 돈이 쌓여갔지만 내겐 그저 종이장이나 다름없었다. 어느 날부터였던가 나는 더는 반항하지 않았고 멍한 눈으로 그저 잠자코 누워있을 뿐이었다. 달거리를 하는 날에도 그들은 다녀갔고 아랫배의 통증은 쉼없이 몰려왔다. 내 온몸은 그렇게 지옥불에 타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는 신을 찾지 않게 되었다. 네,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춘희가 돼서 이 책을 읽는 내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책을 사서 한번 끝까지 보세요. 춘희의 마음, 춘희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 제가 출판사 서평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꽃 피우지 못했던 삶, 나비가 되어 다시 꽃체계로 시간을 되돌려 그 악몽 같던 일을 겪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만약 그 기차를 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이 책은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나 소식을 주로 뉴스를 통해서 듣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면서요. 하지만 그게 나와 관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나의 일이 아닌 것이기에 듣고 나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하물며 시간이 지나 이 땅에 더 이상 위안부 할머니들이 남아있지 않으면 수많은 춘희 씨의 아픔과 억울함도 함께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그것이 일본이 바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나의 일은 아닌 것이기에 듣고 나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과연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할머니들만의 일일까요? 작가는 꽃과 나비를 통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이 땅의 아픈 역사이고, 오늘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그 역사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네, 오늘은 청소년 문학 도서지만 성인들도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꽃과 나비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꽃과 나비, 민경해, 담비 청소년. 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